원자폭탄을 만든 사람은 오펜하이머죠. 자, 그렇다면 수소폭탄을 만든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에드워드 텔러입니다. 영화 오펜하이머에서 오펜하이머를 배신한 인물로 그려지죠. 에드워드 텔러는 맨해튼 프로젝트 때도 수소폭탄 만들자고, 일본의 핵을 떨군 이후에도 수소폭탄 만들자고, 수소폭탄을 만든 이후에도 수소폭탄 만들자고, 이 정도면 수소폭탄 무쇠죠. 에드워드 텔러는 거의 핵무기 만능주의자예요. 만약에 소련이 핵을 개발했다면 미국은 무조건 수소폭탄을 가져야 되고, 소련이 수소폭탄을 가지게 됐다면 미국은 그 수소폭탄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면서 힘을 통한 평화를 주장했죠. 또 그는 수소폭탄을 이용해서 기후를 조절하고 대규모 토목 사업을 하고 우주선 발사체에도 쓰고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로 쓰자고도 했어요. 핵 보편주의자인 거죠. 자, 오늘은 영화 오펜하이머의 중요 등장인물 중 하나, 수소폭탄의 아버지, 미친 과학자 에드워드 텔러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에드워드 텔러는 1908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시기 때 부다페스트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상당히 잘 나가던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가 이제 1차 세계대전에 참가했다가 패배하면서 1918년 10월에 헝가리는 분리독립선언을 때려버려요. 그 직후 1919년에 헝가리에는 공산주의 혁명가 벨라쿤에 의해서 헝가리 소비에트 공화국이 수립됩니다. 당시 중산층의 유대인 가정의 학생이었던 텔러는 이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오니까 점점 더 심한 차별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제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이 정권은 토지도 압류하고 부의 재분배를 실시했는데 이때 텔러의 가족들이 많이 힘들었다고 하죠. 헝가리의 공산주의 정부는 1919년 8월에 끝나고 말아요. 그 직후에는 호르티 미클로시 제독의 독재 정권이 이어졌죠. 자, 그러니까 에드워드 텔러의 청소년기 시절에는 헝가리는 공산주의 정권 그리고 독재 정권이 번갈아 집권하면서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웠겠죠. 자, 그래서 에드워드 텔러는 아주 자연스럽게 공산주의나 파시즘 같은 이런 이데올로기에 반감을 갖게 돼요. 사실 반감이 아니라 혐오 수준이었다고 하죠. 이런 경험으로 에드워드 텔러는 자유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믿음이 생깁니다. 자, 에드워드 텔러의 성장 배경이 이랬다는 건 앞으로 텔러의 행보를 이해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래요. 1926년 텔러는 학업을 위해서 헝가리를 떠나 독일에서 공부해요. 그런데 이 시기 문제가 터지죠. 히틀러가 독일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 직후 독일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탄압이 심해지는 거예요. 아니, 무슨 공산주의 왔다가 독재 왔다가 이제는 나치즘이야? 이데올로기 진짜 지긋지긋하네. 에휴, 안되겠어. 빨리 독일을 뜨든가 해야지. 이거 원. 텔러는 이미 어린 시절에 이데올로기의 광기를 다 경험했죠. 위협을 느낀 텔러는 그 즉시 피난처를 찾았어요. 텔러는 1934년 독일을 탈출해서 영국, 그리고 닐스 보어가 있던 코펜하겐을 거쳐서 1935년 미국으로 망명 갑니다. 이때 텔러는 조지 워싱턴대, 존스 홉킨스대, 컬럼비아대 등등을 거쳐서 2차 대전 시작 직후에는 국방과학을 연구합니다. 이때 텔러는 레이더 그리고 소나 같은 기술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여러 성과를 냈다고 하죠. 2차 대전이 시작되고 당시 미국은 나치 독일이 핵무기를 제조 중이라는 첩보를 듣고 맨해튼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때 군 책임자로는 레슬리 그로브스 대령, 그리고 과학자 책임자로는 오펜하이머가 되죠. 맨해튼 프로젝트에는 정말 유명한 과학자들이 많이 모였는데요. 엔리코 페르미, 폰 노이만, 리처드 파인만, 한스 베테 등등이 있어요. 텔러 역시도 1942년에 맨해튼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참가하게 됩니다. 당시 텔러는 네파식 핵분열 폭탄에 필요한 계산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핵융합 폭탄, 그러니까 수소폭탄 개발에만 관심이 있었죠. 다른 과학자들이 계속 이제 핵분열을 이용한 원자폭탄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 옆에 와서는 텔러가 자꾸 야, 우리 수소폭탄 만들어야 된다니까 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도 텔러가 수소폭탄에만 매달려 있고 원자폭탄 만드는 건 도움을 안 주니까 오펜하이머는 텔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보게 텔러,
일단은 전쟁을 이기는 게 중요하지 않소. 핵융합 폭탄은 관심 끊고 일단 맡은 바 임무부터 해주게나. 오피로부터 이 말을 들은 직후 텔러는 점점 더 핵무기 개발에 비협조적으로 변했다고 해요.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그 어떤 책임도 맡지 않으려고 했고 계속해서 혼자서 수소폭탄 개발을 주장했어요. 텔러의 태도가 계속 이러니까 특히 한스 베테라는 과학자하고 마찰이 정말 심했다고 해요. 매일 밤 텔러가 수소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그거를 과학자들한테 설파하면 한스 베테는 밤새도록 왜 수소폭탄이 터무니없는지를 증명했다고 하죠. 야! 지금 전쟁 중이야! 저 나치놈들이 먼저 원폭이라도 개발하면 어쩔 거야! 어차피 원폭 개발하고 나면 바로 수소폭탄 개발하는 게 순서 아니야? 이거 뻔한데 뭐하러 두 번 일하냐 이 말이야. 그냥 한 방에 수소폭탄 개발하자고. 이봐, 그 수소폭탄 만들 수는 있고? 아이 된다니까. 핵분열시켜서 그 안에다가 중수소랑 삼중수소만 넣으면 돼. 아이 시봉새 진짜 말이 안 통하네. 지금 핵분열 폭탄도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또 내폭형 핵분열 폭탄은 지금 아예 불가능하다는 얘기 나오는 거 알아 몰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 양반이. 아니 그 내폭형 폭탄 말이야. 그 다면체 지금 폰 노이만이 계산 중이라며. 그 양반이 계산 다 끝내면 내 이론대로라면 그 안에다가 수소만 넣으면 된다니까. 에드워드 텔러와의 싸움이 끊이지 않았던 한스 베테. 그런데 이 한스 베테가 어떤 과학자냐면 우리 태양과 같은 항성의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이론을 내가지고 1967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핵융합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의 권위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한스 베테조차도 맨해튼 프로젝트 당시에는 수소폭탄을 반대한 거예요. 자, 이렇게 베테랑 텔러가 하도 싸우니까 오펜하이머가 나서서 텔러를 살살 설득했어요. 아이 친구, 모든 일에는 순서라는 게 있는 거야. 조금이라도 만들기 쉬운 거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수소폭탄 만들면 된다니까. 아니 바로 수소폭탄부터 해야 된다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텔러의 의견에 반대했어요. 이런 의견도 있었죠. 아 이 양반아, 그럼 원폭 안 하고 수소폭탄 한다고 계획 다 백지화시키고 뭐 처음부터 다시 연구할 거야? 네가 가서 대통령 허가 받아올래? 아 미친 소리 하고 있어 진짜. 듣자 하니까. 에이 진짜 더러워서 나 안 해. 결국 아무도 자기 편을 안 들어주니까 텔러는 탈주 선언해버려요. 그래도 오피는 뭔가 조금이라도 이 친구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 텔러가 로스앨러모스에서 독자적인 수소폭탄 개발 연구를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또 일주일에 한 번은 회의에 나와서 아이디어를 달라고 했죠. 뭐 나름대로 오피는 텔러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해준 거죠. 짐을 다 챙기고 떠나려던 텔러는 오피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독자적으로 수소폭탄 연구에 매진해요. 1945년 8월 6일 우라늄 핵무기 리틀보이는 히로시마에, 8월 9일 플루토늄 핵무기 펜맨은 나가사키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하죠. 일본에 떨어진 핵무기는 약 21만 명의 사망자를 낳았는데요. 그 중에 약 95% 이상이 민간인이었다고 해요. 또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추가 사망자를 합하면은 사망자 수는 훨씬 더 많다고 하죠. 이 소식을 들은 오펜하이머를 비롯한 맨해튼 프로젝트의 과학자들은 핵무기에 대한 죄책감 또 회의감에 휩싸여요. 아무리 그들이 2차 세계대전을 조기 종식시킨 영웅이라고 해도 죄 없는 민간인들이 너무 많이 사망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자, 그래서 일본의 핵이 떨어진 직후에 맨해튼 프로젝트의 여러 과학자들은 반전, 반핵 운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텔러의 의견은 달랐어요. 텔러는 일본의 핵이 떨어진 이후에도 여전히 수소폭탄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죠. 자, 그래서 에드워드 텔러는 오펜하이머를 만나서 수소폭탄을 연구할 수 있도록 자기를 좀 밀어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미 오펜하이머는 반전 그리고 반핵을 주장했죠. 그래서 오피는 텔러의 제안을 아주 단호하게 거부했다고 해요. 이것은 텔러에게 아주 큰 상처로 남게 됐어요. 아니 오피지는 핵무기 다 만들어 놓고 명성까지 다 얻어 놓고 왜 나는 못하게 하는 거야? 오피가 날 견제하는 거 아니야 이거?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죠.
1946년에 텔러는 로스앨러모스를 떠나 시카고 대학의 교수로 채용되어 그리고 냉전 시기에 접어들죠. 그런데 오래 지나지 않아 미국 입장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져요. 1949년 8월 29일 소련이 핵무기 폭발 실험에 성공한 거예요. 소련의 핵무기 RDS-1은 미국의 플루토늄 핵무기 펜맨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내파형 핵무기예요. 이렇게 소련은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 핵 보유국이 되죠. 이 소식이 전해진 직후 텔러는 오피와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의견은 너무 달랐어요. 오피는 핵무기의 존재 자체가 인류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봤어요. 그 당시 미국의 핵기술 비밀주의 자체가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 사이에 불신과 긴장을 조장하고 그에 따라서 양국은 핵 군비 경쟁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을 단절하기 위해서 오피는 핵기술 비밀주의를 철폐할 것을 주장했어요. 국제사회에 나서서 핵무기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른 국가들을 안심시키고 또 국제사회에 나서서 핵무기에 대한 논의도 많이 하고 협력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핵무기 확산을 통제하는 협정을 맺어서 핵무기가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자, 반면에 텔러의 주장은 훨씬 급진적이었어요. 텔러는 이미 어린 시절에 독재 정권, 나치즘, 그리고 공산주의 이런 이데올로기가 가지고 오는 파괴를 많이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텔러는 이 공산주의자들하고는 아예 대화가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 에드워드 텔러는 평화를 유지하려면 큰 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소련이 핵무기를 가진 그 당시 상황에서 미국이 소련보다 우위에 서려면 수소폭탄을 만들어야 되고 상대보다 더 강한 힘을 기반으로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은 이렇게 둘로 나뉘어요. 반핵을 외치는 오펜하이머파, 그리고 핵을 더 만들고 수소폭탄을 만들어야 된다는 텔러파로 말이죠. 자, 하지만 정치인들의 의견은 그 당시 확고했어요. 소련의 핵 개발에 위협을 느낀 미국은 트루먼 대통령의 명령으로 1950년 1월 13일 수소폭탄 개발을 시작합니다. 이른바 프로젝트 아이비. 자, 그럼 지금부터 수소폭탄의 원리를 알아보죠. 이걸 알려면 일단 핵분열하고 핵융합을 알아야 되는데요. 핵분열이라는 건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무거운 물질이 가벼운 물질로 쪼개지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라늄에다가 중성자를 쏘면 우라늄은 바륨, 크립톤으로 쪼개지면서 중성자 3개를 방출해요. 이때 왼쪽의 우라늄 하나랑 중성자 하나의 질량을 합쳐서 10이라고 쳐봐요. 그런데 오른쪽의 바륨, 크립톤, 그리고 중성자 3개로 바뀌면서 질량이 예를 들어서 9가 된다고 쳐봐요. 이때 1만큼의 질량이 사라졌잖아요. 1만큼의 질량이 아인슈타인의 E는-mc² 공식에 따라서 에너지로 변환되는 거예요.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 그러니까 1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만큼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 에너지로 폭탄을 만들면 원자폭탄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핵융합을 알아보자. 가벼운 원자핵들이 융합해서 무거운 원자핵으로 바뀌는 것을 핵융합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핵융합이 일어나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어요. 바로 태양이죠. 우리의 태양 중심에서는 매일같이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태양의 중심 온도는 1500만 도, 기압은 무려 2500억. 자, 이렇게 태양 중심의 초고온, 초고압의 환경에서 수소 원자핵들이 서로 충돌,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때 지구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려면 태양하고 비슷한 초고온, 초고압의 환경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지구의 경우에는 해수면 기준으로는 1기압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구 환경에서는 기압이 부족한 만큼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한데요. 이때 필요한 온도가 무려 1억도 이상이에요. 1억도 이상이 돼야만 핵융합 반응이 시작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핵융합이 가능한 초고온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핵분열을 먼저 시키는 거야. 이렇게 핵분열을 시켜서 엄청난 에너지와 압력을 만들어서 폭탄 한가운데 있는 중수소와 리튬을 연료로 핵융합을 시키는 거지.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원자폭탄보다 1000배는 강력하다고 해요. 자, 이게 바로 수소폭탄의 간단한 원리예요.
하지만 아주 자세한 원리는 기밀에 붙여져 있죠. 핵분열을 일으켜서 나오는 에너지로 핵융합 반응을 이끌어내자는 아이디어는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가 에드워드 텔러에게 처음 제안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설계를 못해가지고 핵융합을 일으킬 수 있는 온도 그리고 압력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소폭탄은 못 만드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폴란드의 수학자 스타니스와프 울람의 도움으로 핵융합이 가능한 수소폭탄을 설계해내요. 그래서 이 방식을 텔러 울람 설계 방식이라고 하죠. 이 방식으로 미국은 1952년 11월 1일 세계 최초의 수소폭탄 아이비 마이크 폭발 실험에 성공합니다. 이때 위력은 정말 엄청났다고 해요. 약 10.4메가톤, 그러니까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보다 대략 750배나 강력했다고 하죠. 실험을 진행했던 장소 엘루겔라브 섬은 아예 증발해버렸고요. 이 성공적인 실험 직후 텔러는 수소폭탄의 아버지가 돼요. 하지만 오피의 예상대로 미국과 소련의 핵분비 경쟁은 더 심해졌어요. 소련은 그 바로 다음해 1953년 8월 소규모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고요. 또 55년에 소련은 1.6메가톤짜리 수소폭탄 RDS-37 폭발 실험도 성공해요. 미국 입장에선 진짜 개빡칠만 하겠죠. 핵무기 먼저 만들었더니 이제 소련 스파이가 핵무기 정보를 가져다가 소련에 다 넘겨가지고 원자폭탄 기술은 금방 따라잡혔어요. 또 수소폭탄을 만들었더니 바로 내년에 또 따라잡힌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소련이 생각보다 너무 위협적인 거죠. 게다가 소련은 미국이 그렇게 싫어하는 공산국가예요. 자, 이렇게 소련의 수소폭탄 실험이 계속 연달아서 성공하니까 미국과 소련의 군비 경쟁은 극단으로 가게 됩니다. 이 시기 텔러와 오피의 관계 역시도 최악으로 치닫아요. 텔러는 1951년부터 이런 주장을 했어요. 오펜하이머가 수소폭탄의 개발을 늦추고 방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오펜하이머가 소련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고 수소폭탄 개발에 반대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라면서 오피를 FBI에 고발했어요. 물론 증거는 전혀 없었고요. 오직 입소문에 근거했죠. 그러던 와중에 미국에는 반공, 공산주의자 색출 열풍, 메카시즘 열풍이 불어요. 오피도 이때 공산주의 스파이 2명을 쓰고 1954년 보안청문회에 끌려나가요. 주로 받았던 공격은 이거예요. 야, 네 와이프, 전 여친, 그리고 형제, 친구들까지 죄다 공산주의자에. 오피 당신도 보니까 공산당 활동 내역이 있네. 당신 공산당원이지? 네가 핵무기 제조 기술 갖다가 소련으로 빼돌린 거 아니야? 수소폭탄 개발 반대하고 반전 외쳐대는 것도 다 네가 공산당원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오피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을 때 청문회에 참석한 텔러는 이렇게 증언했어요. 오펜하이머는 특히 수소폭탄 관련 결정을 비롯해서 많은 일들에서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만 그의 애국심 자체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펜하이머의 현명함과 판단력에 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그는 이제 정부에서 빠져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오피를 원자력위원회에서 완전히 끌어내리려고 했던 인물이 있죠. 바로 스트라우스입니다. 텔러는 스트라우스에게 이런 보고서도 보낸 적이 있어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오피는 핵무기 관련해서는 이상한 조언만 해왔습니다. 그 점을 강조하고 관련 혐의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청문회 결과가 어떻든 오피의 지위는 박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핵무기를 개발 중인 과학자들의 사기가 떨어질 겁니다. 진짜 오피를 어떻게든 끌어내리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죠. 아무리 그래도 맨해튼 프로젝트 때 오피가 최대한 텔러를 배려를 해서 수소폭탄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는데 어쩜 저렇게 치사하게 나올 수 있나 싶어요. 자, 어쨌든 청문회 결과 오펜하이머는 공산주의자나 스파이라는 혐의는 벗었어요. 하지만 국가안보의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인물로 분류돼서 결국 모든 공직들로부터 추방당했죠. 텔러는 원하는 대로 자신의 앞길을 방해하는 옛 친구 오피를 치워버렸어요. 하지만 그만큼 잃는 것도 많았죠. 예전에 오피가 맨해튼 프로젝트 때 수소폭탄을 계속 연구하도록 이제
배려를 해줬는데 텔러가 이런 오피를 배신하고 오피한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소문이 과학계에 쫙 퍼졌거든요. 그래서 오피를 지지하던 과학자들은 텔러하고 완전히 손절했고요. 텔러는 사회에서 성공 때문에 친구도 팔아먹는 배신자로 낙인 찍혔죠. 텔러가 그의 동료들을 만나도 또 그의 모교를 가도 모든 사람들이 텔러를 완전 죽일 듯이 노려봤다고 해요. 그때마다 텔러는 완전히 쫓겨나듯이 자리에서 도망갔다고 하죠. 물론 텔러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죠. 수소폭탄을 만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피가 나서서 계속 방해하니까요. 또 오피는 이미 맨해튼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서 완전 스타가 됐잖아요. 근데 텔러 입장에선 오피가 자꾸 방해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텔러는 오피에게 자격지심도 많았다고 해요. 뭐 이런 여러가지 텔러의 심경이 겹쳐져서 오피를 이렇게 배신한 거겠죠. 원자폭탄 개발 이후 커리어가 완전히 끊어진 오피와 다르게 텔러는 계속해서 미정부의 핵정책 자문으로 활동해요. 이때 텔러는 핵무기 옹호론자를 넘어서 핵무기 만능주의 같은 모습까지 보여요. 아이젠하워 대통령 재임 당시에는 군사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핵무기로 석유를 탐사하고 운하를 건설하고 기상까지 조절하자고 주장해요. 핵무기를 갖다가 실용적인 목적으로 쓰자는 거죠. 대규모 토목공사에도 핵무기를 활용해야 됩니다. 땅에 거대한 구멍을 내는 데는 핵폭탄만한 것이 없어요.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또 안전할 겁니다.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에 200km 거리의 수로를 파기 위해서 무려 520개의 핵폭탄을 터뜨리자는 이런 미친 발상도 텔러의 아이디어였어요. 또 텔러는 알래스카에 수소폭탄을 터뜨리자고 주장해요. 알래스카에 수소폭탄을 터뜨려서 항구를 만들자는 거죠. 진짜 매드 사이언티스트가 따로 없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계획은 실행되지 않았는데요. 다른 과학자들이 방사능 낙진, 또 너무 거대한 폭발 때문에 그곳에 살고 있는 야생 동물들 그리고 원주민들이 안전하지 않을 거다 라면서 반대했기 때문이에요. 수소폭탄의 아버지 매드 사이언티스트 에드워드 텔러, 그에 대한 후대의 평가는 극과 극으로 갈려요. 어떤 사람들은 그를 국가안보에 헌신한 애국자로 보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텔러가 전 세계의 핵군비 경쟁을 일으켰다고 봐요. 에드워드 텔러 본인은 그 누구보다도 나치즘, 공산주의를 혐오했고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지향했어요. 그는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수소폭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이 수소폭탄 덕분에 실제로 어느 정도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우리 인류는 핵전쟁으로 인한 인류 멸망이라는 거대한 공포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공포 위에 평화인 셈이죠. 여러분들은 에드워드 텔러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영화 오펜하이머 두 번째 리뷰였고요. 저는 리뷰형이었습니다.